오늘의 정치권 이슈 분석해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미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외교 행보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많은 것들을 남겼다라는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한마디로 이런 성과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규정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두 분의 이 내공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역시 과거에 비해서 좀 더 대등해진 한미 관계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상당히 달라졌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뭔가? 결국은 이제 국가의 힘이 커진 결과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어엿한 선진국이 됐다라는 것을 이번에 여러 국민들이 이렇게 화면들을 보면서 아마 체감을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배경이 된 힘은 역시 전략 물자. 그 중에서도 반도체 또는 뭐 SMR 같은 그런 핵심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는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김성회 소장께서는 한미 정상회담 지난 사흘 동안에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동안에 이뤄졌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행보들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 독대를 한 분이 우리 현대자동차 회장님, 정의선 회장이 독대를 했죠. 이것이 딱 뭐 저는 선언적으로 보여주는데 반도체 공장부터 갔다가 현대자동차 회장과의 독대. 즉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비즈니스였던 겁니다. 미국에서의 비즈니스, 즉 한국으로부터 상당한 현찰을 유치하는 성과를 남겨서 이번 11월에 있을 선거에서 자랑거리를 내세울 걸 준비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우리나라의 이 두 대기업 덕분에 어깨를 좀 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받은 것은 전부 다 약간 약속 어음 종류의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어음을 좀 잔뜩 받아놨는데 뭐 지금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어음을 받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앞으로 1년 동안 현찰화해가는 과정, 이것이 윤석열 외교의 그 첫 무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인 어음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IPEF에 예를 들어서 가입은 하지만 이게 이제 초석을 만들어서 한번 2, 3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요. 한미 연합훈련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북핵을 억제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핵에 대한 언급도 나왔지만 사실 이제 그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까지가 갈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방향은 잡아놓았는데 어느까지 선인지는 아직 공개가 안 된 상태로 봐야겠죠. 예. IPEF라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어음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동안에 한미동맹이 군사적인 안보 이것을 강화를 통해서 한미 간의 관계를 더 공고히 했던 것이 전통적인 한미 관계의 어떤 그림이었다면 이번에 경제 안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으로 IPEF를 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IPEF는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런 통상 협상이 아니고요. FTA처럼. 이거는 인도 태평양 영내에서 경제 통상과 관련한 좀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뭐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진다고 한다면은 국익에도 피해가 많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도쿄에서 열리는 IPEF 회의에도 화상으로 참석을 합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 견제 성격이 짙은 만큼 중국은 역시나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새 정부의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예.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예. 뭐 그런데 우리 정부도 또 우리 대통령도 이번에 사실은 그 어음을 많이 발행하셨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그 대미 투자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정된 사안입니다. 기업별로 어차피 그건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투자가 예정돼 있는 것을 이제 네. 좀 이번에 확정적으로 좀 미국 대통령에게 언급을 했을 뿐이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이거를
우리가 없던 현찰을 끌어모아서 준 것으로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가 나온 그 IPEF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참여는 하겠다라는 것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참여를 최종적으로 확정 지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적극적으로 좀 구애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도 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죠.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이걸 좀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사회주의권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자유진영 간의 공급망 채널을 지금 다시 재편을 해서 만들자. 그걸 미국 중심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개입할지 여부는 또 관계할지 여부는 우리의 선택에 좀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완전히 외면해서도 물론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망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가져와야 되는 필수 또 전략 물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상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논란이 됐던 뭐 특수가스 같은 거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반도체 생산하기 위해서라도. 그거를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뭐 안 가져온다? 이렇게 또 갈 수도 없는 겁니다. 또 뭐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시토류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우리가 또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말로 어음을 발행하셨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아마 좀 조율을 해가면서 참여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중국도 지금 굉장히 노골적으로 반발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안 들어갈 거다라고 전제하지는 않을 겁니다. 들어가긴 가는데 다만 이제 자기들하고의 관계도 완전히 끊지 않기를 이제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의외로 그 중국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좀 다소간의 유화책도 함께 좀 쓰고 있는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 대목에서는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IPF는 지금 출범을 위한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서 화상으로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도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외교적인 큰 무대 행사가 이어지면서 특히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각 정당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찌됐든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이 평가를 절하하면서도 이 여파가 어느 정도로 미치게 될지 좀 경계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지금 여당과 야당, 정당 지지율이 여당이 선전을 하고 야당이 좀 열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이런 한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관심이 갑니다. 특히 선거 결과에 직결되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어음을 받았다고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어음의 내용은 다 좋은 것이거든요. 그대로만 실천되면 나쁠 게 별로 없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 보이겠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겠다. 민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쁠 것은 없죠.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그 지지율을 당연히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뭐 정권 초반이었고 주말 내내 언론에 노출이 됐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딱히 시비를 걸려고 해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잘못한 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반발할까 우려된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 중국이 당장 오늘 반발해서 무역을 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까지의 국면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민주당에게 지극히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어찌됐건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1년의 컨벤션 효과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제 취임 초기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 그 효과를 조금 더 끌어올리는 그런 그 변수로 이 한미 정상회담이 분명히 작용은 한다. 다만 이것이 그러면 결정적인 변수냐? 저는 그런 정도로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하고 외교를 직결시켜서 이게 곧바로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뭐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가 이번에 좋았던 부분 또 비교적 성과도 이제 있었다라고 국민들이 판단을 내리면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이거를 통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갑자기 뛰어오른다거나 뭐 그런 정도의 극적인 효과가 뭐 크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한편 오늘 봉화마을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관련 이야기도 좀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봉화마을을 찾았는데 2017년 취임 직후에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임무를 완수하고 다시 오겠다라고 밝혔었거든요.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의 행보가 어떻게 보면 암묵적인 메시지도 있을 것 같고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오늘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과 도시락 오찬도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어떻게 행보 메시지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메시지 전체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점심 도시락 행보를 한 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신구 권력, 민주당 내에서 신구 권력이 함께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줬다는 점에서 전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이번 지방선거에 오늘의 저희 추모식 자체가 추도식 자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또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쨌든 매년 있었던 행사고 문재인 대통령이 첫 해에 참석하시면서 나중에 마치고 나면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셨다는 측면에서 좀 그런 정도로 좀 제한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뭐 김민석 총괄선대위원장도 그렇고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을 기점으로 해서 지방선거에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아니면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뭐 공개적으로 피력한 바가 있는데 네. 어느 정도의 여파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은 원래 이제 시나리오대로라면 이제 5.18 있고 그 연이어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있고 그렇게 예. 해서 이제 진보 진영이 다시 재결집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고 국민적 관심도 좀 이제 유발을 더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를 좀 고조시키는 그런 계기로 좀 활용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좀 뜻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5.18에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지금 참여를 하고 행사에 또 적극 동참을 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민주당이 기대했던 거하고는 좀 상당히 좀 다른 방향에서의 그런 이제 효과가 오히려 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오늘도 사실은 이 또 국민의힘에서 대거 또 내려갑니다. 또 뭐 어떻게 보면 여야 협치의 상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한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한덕수 총리도 지금 내려간단 말이에요. 예.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약간 전략적인 차질이 좀 불가피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그래서 좀 상당히 분노감에 좀 휩싸여 있는 진보 지지층을 이 두 번의 계기를 통해서 똘똘 뭉치게 하고 또 그들로부터 바람이 일어서 이제 중도층까지도 이 정권에 대한 견제 심리를 확 이렇게 살리고 싶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5.18에 참여하고 지금 이 추도식에 참여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많이 좀 희석이 돼버린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민주당이 생각하는 그런 극적인 반전이 오늘 그 행사를 통해서 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권의 결집 효과가 기대보다는 좀 미미할 것이다라는 전망이신데요.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18을 대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과거로 돌이켜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자주 국방 얘기하면서 군비를 증강했던 일들,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국방비 증가가 32%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비 증강에 막 이렇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보라는 이슈를 이 진보 진영도 완전히 가지고 와서 보수 진영이 자, 저 좌익에게 정권을 맡겨놓으면 우리나라 안보가 흔들린다는 거 완전히 깬 것처럼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도 좀 같았다라고 보고요. 그런 주제가 무력화됐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을 어떤 형태로 하든 이것은 이제 대선의 불복의 이미지로 비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지지 진영의 약간의 결집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만 중도층에게 감동을 줄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방자치선거 자체를 이 진영 간의 대결로 몰고 가는 것은 글쎄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6일 지방선거 이제 사전 투표가 금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양일간 치러지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뭐 대선이나
어떤 총선보다는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나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변수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예, 일단 뭐 지난 대선만큼 뭐 이렇게 열심히 동참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표율은 조금 떨어지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지방선거에 관련해서는 사실 최근까지 국민들이 썩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약간 가열되는 그런 조짐이 좀 보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이재명 어찌됐건 이제 그 상임 고문이 이제 출마를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이재명 바람을 지금 일으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어찌됐건 윤석열 그 정부도 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이슈로 또 여야가 부딪히고 이제 그런 그 영향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약간 다시 조금 불이 붙는 느낌이 좀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지금 불이 붙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지금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은 지난 대선 때보다는 뭐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지금 이 지방선거를 흔히들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 지지층이 결집하면 많이 하는 쪽이 이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면 연합뉴스 TV를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팔짱을 딱 끼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라고 생각하다가 이재명 후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쳐다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여론조사 보면 난 두 정당 다 싫어. 하지만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정치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후보를 안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진영을 선택하지 않은 중도층에게 어떻게 어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양쪽이 전부 다 각자의 지지층에 어필하는데 힘을 많이 쏟았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저는 전략적으로 약간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영 결집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죠. 근데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찌 보면 이 아주 보수적인 분들로부터는 약간 눈살이 찌푸려질 만한 5.18에 가서 처음엔 심지어는 이제 손까지 올리면서 이물리한 행진곡을 부를 계획이었다는 얘기까지 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중도층들한테 소구력이 있는 거죠. 뭔가 좀 바뀌려고 하네? 뭐 이런 측면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잘하라고 밀어줬는데 하다못해 정호영 후보 한 사람 포기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마이웨이로 가는 모습에 실망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요. 여하튼 그래서 중도층의 민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그 중도층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자기 진영의 결집 이상으로 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살짝 미스를 범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선대위원장 각종 여론조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의 판세에 대해서 이재명 위원장이 직접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출전하고 또 총괄 선대위도 맡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취임 컨벤션 또 한미 정상회담 컨벤션 이런 것들이 영향도 크게 미치고 또 민주당 당내에 예를 들면 뭐 좀 최근에 생기던 여러 문제들 또 민주당에 대한 여전한 좀 뭐라 그럴까 불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악순환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처음에 인천 계양에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출마에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 등판 시기가 적당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갑론을박은 있었지 이것이 승패를 좀 굳이 따질 필요가 있을 정도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지방선거, 이 보궐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일부 여론조사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현재 이 지역 여론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얘기입니다. 무엇에 집중해서 보셨습니까? 일단 민주당 비대위가 큰 그림을 못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어떻게 맞서겠다라는 것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의 초기 메시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선거에서 쟁점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서 이것이 대선 불복의 이미지로 비춰지게 됐단 말이죠. 이재명 후보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고 가장 먼저 대선의 패배를 인정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입장까지 남겨서 여운을 남겼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나와서 그 모든 것을 뒤집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이 국민들로부터 약간 세를 모으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전에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도 나왔지만 예.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무난하게 했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민주당이 170석 넘게 의석을 갖고 있잖아라는 말로 무력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방선거에 맞는 쟁점을 선점했어야 하는데 그것에 걸맞은 시대 정신이 이재명 후보에게서도 비대위에게서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그럼 그냥 난 동네인 사람을 찍어볼까라는 여론들이 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네, 예상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분석. 이정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효과는 없다. 이게 요즘의 정치권의 여야 불문하고 일단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 상임 고문을 이 개항을에 투입한 이유는 이재명을 앞세워서 전체 선거판을 주도하게 하고 그 바람으로 해서 지방선거에서 선전하는 결과를 얻겠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도 처음에 출마 선언하면서 절반의 승리를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지나 보니까 그 효과가 지금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고 있으니까 지금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그런 평가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결정적인 전략적인 실패죠. 실패인데 우선 이제 대선 이후에 사실은 진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반성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실패에 대한 평가조차도 지금 아직 없단 말이죠. 비대위도 어떻게 구성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지방선거가 뭐 코앞에 있다라는 이유로 혁신형 비대위보다는 좀 관리형 비대위를 구성을 했죠. 그 관리형 비대위가 선택한 것은 그나마 무난한 카드,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재명에게 묻어가는 카드를 지금 내세운 거 아니에요. 지난 대선 때 그래도 이재명 상임고문이 상당한 그 득표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 정도 득표력만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확보를 하더라도 뭐 절반 이상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쉽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든 전략 수립할 때는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성비 뭐 이런 악재가 불거져서 뭐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런 변수는 언제나 불거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변수에 넣어서 그래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수립을 하는 것이 마땅했는데 너무 쉽게 생각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재명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고 심지어 지금 이재명 상임고문조차 본인 선거구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 상황으로까지 이제 몰리게 된 그런 형국인데 이거를 되돌리기가 참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또 이 이재명 상임고문도 만약에 이 보궐선거에 출마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그러니까 정말로 정면 도결하는 방식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남갑, 이제 분당갑 얘기가 그래서 이제 초기부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가려면 그쪽으로 차라리 갔어야 된다. 그랬으면 아마 조금 판세가 좀 달라졌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판단이기도 하고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면 대결을 했더라면 좀 양상이 달라졌을 텐데 그 선택에서조차 약간 피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당선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판세 자체가 좀 수세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부대 분석처럼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지지층 결집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중도층 표심을 얻는 전략이 조금 약했다라는 분석을 앞서 해주셨는데 지금이라도 결정권을 쥔 중도층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묘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일단 서울 선거부터 좀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어쨌건 김동연, 김은혜 후보 간의 대립 전선이 만들어지면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서울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선거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지난 1년 동안 시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특히 부동산 문제 포함해서 전략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민주당이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예를 들면 지금 뭐 잠실 5단지 재개발 다 허용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게 맞다고 따라갈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해서는 부동산이 이러되니 이렇게 가야 된다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전선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 송영길 후보 혹은 민주당에서 그 준비를 못하고 있으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나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돌아오는지는 안 보이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니까 저쪽을 밀어주면 뭔가 더 인프라가 잘 구축되지 않을까 이런 논의 자체의 틀을 깨지를 못하니까 관심을 안 가지게 되고 각 지역에서 그냥 자기 후보를 쳐다보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면서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 왜 임하고 있는지를 최소한 지지자 그룹도 지금 서로 그 기본적인 생각을 공유 못하고 있는 문제, 뭐 지금 너무 늦게 지적드리는 것이긴 합니다만 예. 지금이라도 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런가 하면 경기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치열하게 박빙의 경쟁,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지표를 어떤 것을 보더라도 1, 2위 간의 아주 미세한 격차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더 여론조사 결과가 준비되어 있죠. 지금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그야말로 정말 박빙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저 여론조사 결과들을 좀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무소속 강용석 후보의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두 명의 후보의 경쟁이 끝까지 가게 될지 변수가 될지 관심이 갑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강영석 후보가 이제 완주할지 말지를 이제 고민해야 될 순간이 지금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국민의힘 쪽에서 이 단일화에 좀 응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일부 뭐 보수 지지층이 강영석 후보하고의 단일화를 통해서 유입이 되더라도 그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으로 중도층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역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투표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보수 진영의 표는 결집을 할 것이다. 네. 그러면 강영석 후보의 지지율은 점점 좀 떨어질 것이고 결국 이제 김은혜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게 수렴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좀 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는 역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지금 이제 없잖아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강영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 본인의 이제 자진 사퇴를 단일화하지 않더라도 고민을 해야 되는 순간이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본인이 계속 정치를 할 거냐 말 거냐 문제하고 좀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복당에서 계속해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마음먹는다면 이번에 끝까지 완주해서 김은혜 후보를 떨어뜨리는데 기여를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되겠냐 하는 거죠. 오히려 복당에 더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자연스럽게 뭐 그만두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좀 가장 높아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물 밑에서는 뭔가 또 진행되고 있을 테니까 좀 예. 두고 봐야겠습니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어떤 끝맺음을 가장 기대하고 있을까요? 민주당 입장에서 놓고 보면요.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단일화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게 기본적인 정치란 입장에서 보면 이 단일화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로서는 지금 저 5%가 내 것이 될 것 같아서 단일화를 하고 싶을 테고 국민의힘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겠지만 뭐 강용석 후보님께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까지 가로세로 연구소가 해왔던 발언들이나 그가 해왔던 주장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의힘과 하나로 섞여 들어서 정부 여당입니다. 예. 여당이 강용석 같은 유해 정치인까지 품어서 가는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 이게 국민의힘 과연 도움이 될까요? 대한민국 정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합쳐서 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아이러니합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인준안이 극적으로 통과가 되면서 이제 관심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로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으로 일단 임명을 반대한다라고 대통령실에 전달을 한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그런 전달.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아직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복지부에서도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정호영 후보자와 청문회 이후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은 윤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려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보류시켜 놓고 이거는 결국은 이제 자진 사퇴를 기다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정호영 후보는 자진 사퇴할 생각이 기본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대통령이 직접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저는 뭐 제 이제까지의 뭐 정치적 경험으로 봐서는 이쯤에서 아마 결국은 이제 임명 철회를 하는 수순으로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좀 부담이 있는 예, 지명 철회요. 예, 지명 철회 선택인데 아마 그쪽으로 지금 결론을 조만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거 임명 강행하게 되면
이제까지 뭐 임명 강행 사례하고는 다른 또 다른 국면을 아마 맞게 될 겁니다. 윤 대통령이. 네. 이거는 결국 국민하고 맞서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좀 지방선거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큰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에 앞서서 민주당이 진통 끝에 당론으로 찬성 표결을 했을 때는 암묵적으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거치가 연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전 지금에서 그러니까 지난 한 열흘간의 기간을 보면요. 대통령님께서 지금 정호영 후보를 인질로 잡고 국민하고 민주당을 상대로 정치를 한 겁니다. 지금 똑바로 안 하면 내가 이 사람 임명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협박으로 작용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해오고 지금도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건 전 국민에 대한 정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아까 전에 아이러니한 케이스와 마찬가지인데 민주당 입장에선 정호영 장관 임명하시고 이분이 지금 96조 7천억 원 전체 예산의 6분의 1을 담당하시는 부처 장관이시거든요. 같이 업무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고 잘하는 사람을 추천하신 분이라면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지경인데 글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정부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